네,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인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량을 예상보다 줄였는데도 가격이 하락한 배경에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내려갔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를 또 방문했는데 방문을 한 그 성과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증산량 속도가 더 줄었죠.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이 빈살만 왕세자를 한때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인을 살해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어야 될 아주 흉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모든 체면, 자존심을 다 접고 사우디를 가서 원유 생산을 좀 늘려달라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우디는 여기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에 처음 열린 오페크 플러스 회의, 이 오페크 플러스 회의는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주도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원유 생산국들 모임인데요. 사실 여기서 생산을 늘려야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9월 달에 늘리는 규모를 10만 배럴로 확정을 했습니다. 늘리긴 늘렸어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40만 배럴이나 또 3달 전에 60만 배럴보다는 그 증가 속도가 좀 덜하다. 그래서 좀 실망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사우디와 또 UAE 이런 국가들에서 정말로 증산을 하고 싶어도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산할 수 없는 시설 캐파가 부족하다. 우리는 현재 풀 가동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오페크의 결정이 나온 지 지금 이틀이 지나가고 한국 시간으로는 사흘째가 됩니다만은 오히려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또 현재 시세가 88달러, WTI 같은 경우에는 88달러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던 올 2월 24일 그때보다도 훨씬 낮은 올 초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적어도 현재 유가만 놓고 보면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국제 유가는 상당히 급속하게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증산량을 조금 줄였는데도 국제유가가 더 안정되고 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그렇다면 이게 물가 안정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지금 생산량을 더 이상 크게 늘리지 않겠다. 조금밖에 못 늘리겠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캐파, 이 시설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공급량 증대의 희망이 상당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뭐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원유를 쓰겠다는 그런 수요가 감소를 한 건데요. 수요 감소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어떤 정책 때문에 산업용 수요도 있지만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미국에서의 휘발유, 경유 수요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재고 원유가 남아 돌아서 그 영향으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론당으로 치는데 최근에 5달러가 넘어가서 거의 미국 소비자들의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9달러 정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5달러 정도의 이 휘발유 가격,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휴가철인데도 휴가를 안 떠나고 아예 집 강세를 하겠다. 집에서 물 떠다 놓고 찬물 갖다 놓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또 유가 부담 때문에 실질 소득이 떨어져서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이런 사람들까지 늘어나면서 수요가 떨어졌다. 수요가 떨어지면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격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가가 피크를 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요. 특히 국제 유가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 CPI나 PCE 물가 지수의 국제 유가 때문에 가격 올라갔던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이 추세가 한 달만 계속되어 준다면 미국의 CPI 물가는 상당히 안정된 수준으로 적어도 정점은 완전히 통과해서 지금 뭐 절반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긴축 발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긴축이라는 게 이제 금리를 더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8월 달에는 연준 FOMC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9월 중순 이후에 가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긴축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라는 것은 심리다라는 그런 경제학의 소군이 있거든요. 네.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요인이 없더라도 오른다 주위에서 얘기하면 그 물건을 좀 더 미리 사 놓아야 되겠다는 이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런 각도에서 연준이 이달에 FOMC가 없다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사적으로 자신들의 스피치나 강연에 나와서 금리를 앞으로 계속 더 올릴 것이다라고 강조하면 일반 국민들의 물가 오름세 심리를 좀 제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설이 이제 하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서로 이 9월 달에 가서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인상했을 때 그 충격을 좀 최소화시켜서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금리 인상할 것 같은 공부를 뗐다가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덜한 태풍이 오면 충격을 좀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각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제 유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기조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이냐? 만약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준다면 이것은 세계 경제에 아주 엄청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가파르게 치러 오르던 CPI나 PCE 또는 도매 물가도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우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원유 시장에 비축유를 좀 더 푼다든지 또는 이런 어떤 일부 작전 세력들이 그동안 가격 올란 것에 대해서 하락 공매도 베팅을 한 이런 요인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이것은 국제유가 상승 하락세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고요. 특히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제재로서 유럽 지역에서 올 가을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해서 원유 수요를 대폭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변수는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사우디에 좀 실망을 하고 이란 쪽에 이란이 지금 세계 제4위의 원유 보유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핵 문제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랬죠. 근데 이것을 풀어주고 조건으로 이란이 대규모로 이란산 원유를 생산하도록 한다. 사실 이 이란과의 미국과의 그 핵 협상은 지난 4월 달에도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러시아의 반대로 안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다시 급피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에 공급 확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국제 유가 문제는 완전히 한 고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내 경제 상황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이게 10년 전인가 아마 도입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규제 심판회의 논의 대상이 되면서 다시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 취지 같은데 주요 쟁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일요일 날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한 게 보수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것을 또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성향, 경제 정책의 성향이 조금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야, 이것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경제적 논쟁이 지금 핫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10년 됐는데 현재 대형마트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해보니 그 규제의 결과 일요일 날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이 전통 상점을 가서 전통 상점에 자영업자들 매출이 늘어났느냐?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아하. 그렇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10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과거에도 전통 시장으로 별로 안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 움직이는 이전 효과가 거의 없다. 왜냐? 지금은 이커머스라는 게 나와서 마트가 안 하면 컴퓨터로 들어가서 주문을 한다. 네. 그렇다면 대형마트를 살리자는 게 결국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책이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대형마트 못지않게 대기업인 이커머스를 살려주기 위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규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전통시장 쪽에서는 현재도 어려운데 그것을 갑자기 풀어주면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은 한꺼번에 도산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마트의 입점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출점 규제 같은 게 좀 약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미국은 아예 규제가 없습니다만은 유럽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휴일 영업 규제까지 풀어버리면 그야말로 대형마트들이 싹쓸이를 할 것이다. 우리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런 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과연 합의로 끌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시장의 논리에 약간 개입을 하는 걸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조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견해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 또 한쪽이 반드시 나쁘다는 흑백의 논리보다는요, 결국 상생의 논리로 풀어가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양쪽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각자 나름의 일리도 있고 네. 또 각자 나름의 한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대형 마트가 발전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것을 낙수 효과라는 측면에서 고용도 늘리고 국민 소득도 늘어서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물건값이 싸져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정진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마트만 창고를 한다면 특히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중산층이나 중하층의 취약계층이 먹거리가 없어서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다면 누가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줄 수가 있겠느냐. 그때 되면 전통 상점도 무너지고 대형마트 물건을 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서는 결국은 경제 자율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생계, 결국 우리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또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복지를 동시에 추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보고 매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생,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잘 되고 전통시장도 잘 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를테면 그 이익을 분점을 한다든지 또는 서로가 서로 입점을 교환한다는 이런 방식의 좀 조화를 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엔 목적은 좀 상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다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보면 요새 날씨가 밤에도 너무 더운 열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 4시나 5시쯤 중간에 깨서 다시 에어컨을 틀고 자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많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수면과 경제학이 좀 합쳐진 슬리포노믹스 이런 신조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 수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수면 시장 규모는 분석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주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 추정되는 것으로 보면 현재 2019년에 한 3조 원 정도가 이미 됐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났을 거다 이럽니다. 수면 시장이라는 게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류 보조기라든지 환경 시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원시 시대나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 문제가 별 고민이 안 됐습니다. 그냥 잠 안 오면 기다려서 좀 더 자고 이러면 됐는데 요즘은 만약에 밤에 자다가 잠을 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중간에 아주 뒤척뒤척하다가 막판에 잠이 들면 회사를 지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도 생기고 또 주위에 워낙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해 물질이나 소음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한번 잠을 깨면 며칠간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의 힘으로 또 경제제의 힘을 빌려서 이를테면 차단막을 한다든지 또는 약을 좀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지금 폭증한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19년도에 3조 원을 돌파를 했고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일단 뭐 수면 관련해서는 침대나 조명이나 말씀해주신 커튼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요새는 식품 쪽에서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도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졸음을 덜 유발하는 그런 형태의 고영양과 저 어떤 함량 이런 어떤 음식을 기준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침에 오히려 식사를 더 든든히 하고 저녁 때는 식사를 줄이는 이런 현상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광도가 바로 수명을 좌우한다. 이 수면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밝게 하지도 않고 완전히 꺼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적절한 선을 유지한다. 이런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베개라든지 매트리스 이런 것도 많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수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건강도 나쁘지만 이게 깨어있을 때 근무하는데 업무의 집중도 효율성의 저하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연간 6조 원 정도의 이 슬리포노믹스 시장, 이 시장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잘 수 있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푹 잘 수 있게 하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산업 정책적 또 배려 또 기업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